억울하기 그지없는 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20살이 되던 해에 곧장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업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 해외에 나가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대래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옷을 만들어 수출하는 작은 공장이었는데 어느 날 사장님 지인이라며 양말 공장을 한다는 한 사장님이 찾아오더군요. 양말 공장 사장님 옆엔 고작해야 제 또래 정도 보이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옆 사람 숨소리까지 들리는 워낙 작은 회사라 안 듣고 싶어도 나누는 대화가 모두 들리더군요. 양말 공장 사장님은 아내 되시는 분이 사거리 건물 1층에서 크게 옷가게를 한다며 거기에 옷을 납품하게 해주겠다며 데리고 온 젊은 남자를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아들 되는 남자가 물건을 받으러 올 거라며 인사를 시켜주셨죠. 저희 사장님은 국내에 마땅한 유통 활로가 없어 아쉬워하던 차에 좋은 제안을 해준 지인이 고마웠는지 양말을 함께 해외에 팔아주겠다며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참 온정이 오고 가더군요. 그 뒤로 그렇게 달에 한두 번 젊은 남자는 양말을 들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게 됐고 간혹 눈이 마주치면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지 저와 그는 동시에 고개를 돌리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참 영수증과 씨름하던 종이 위로 양말 한 켤레가 쓱 내밀고 들어오더군요. 깜짝 놀란 마음에 휙 고개를 돌아보니 그가 부끄러운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었어요. 양말 한 켤레 그게 뭐라고 내심 미소가 떨어지 않더군요. 늘 묵묵히 물건을 이고지며 땡볕에도 군말 한마디 없던 그가 눈에 들었던 저는 그가 오기만을 기다린 끝에 양말에 대한 답례로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건네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묘한 기류에 썸을 타게 됐어요. 그는 저희 사무실에 올 적이면 일을 마치곤 늘 제자리 주변을 맴돌다 주섬주섬 주머니에 챙겨온 양말 한 켤레를 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맘때면 오겠다 싶어 단장을 하고 출근하기 며칠을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고 오늘도 안 오나 보다 실망을 안고 퇴근을 할 즈음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그가 오더군요. 하지만 어딘가 멀끔한 게 평소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퇴근을 하러 들었던 가방을 몰래 내려두며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곧장 저에게로 다가오더니 저에게 핑크빛이 감도는 장미가 가득한 꽃다발을 내밀며 저에게 고백을 하게 하더군요. 그가 발길을 끄는 요 며칠 내내 그를 생각했던 터라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그의 고백을 받아줬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는 대학을 휴학하고 건강이 좋지 않던 아버지의 요청으로 가업인 양말 공장을 이어받고자 공장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중이라 하였어요. 단지 아버지의 부탁만으로 어린 나이에 책임감 있게 일을 배우려고 하는 그가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매일매일 그의 매력에 매료되고 말았죠. 그렇게 저희는 3년간 연애를 이어가게 됐고 그 사이 날로 병세가 악화되던 그의 아버지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는 아버지가 남긴 가업을 오롯하게 혼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슬플 새도 없이 공장 일을 이어가야 하는 그를 보고 있자 하니 안쓰럽기 그지 어떠군요. 공장은 제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컸어요. 정말이지 거짓말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양말을 안 파는 곳이 없을 정도였고 10명 중 8은 이곳에서 만들어진 양말을 신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물량을 맞추기 위해 연애를 이어지는 고된 야근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았죠. 가끔 제가 야식을 만들어 공장에 찾아가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데이트도 하지 못한 채 고작 밥 먹을 때나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미안했는지 제가 올 때마다 매번 퇴근하고 쉬지 왜 이런 고생을 하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늘어뒀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나이도 어린데 회사 다니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건 없는지 묻더군요. 진지한 그의 표정이 웃긴 나머지 놀리고 싶은 마음에
오빠 부인이라고 말하자 당황한 줄만 알았던 그의 얼굴이 근래 보았던 중 가장 밝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그는 주머니에서 언제부터 들고 다녔는지 알 수 없는 반지를 하나 꺼내 제 손에 끼워주며 저에게 청혼을 하더군요. 공장이 더 바빠지기 전에 가정을 꾸려 안정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그때만 해도 고작 23, 4이던 저를 보며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으로 제 옆에 앉혀두려는 게 욕심은 아닐까 싶어 선뜻 청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노심초사했던 마음을 늘어두더군요. 저 또한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터라 집만큼은 그가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면 지금처럼 어렵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니 그 점 하나는 확실한 장점이었죠.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승낙한 청혼은 저희를 결혼의 길로 들어서게 했고 그렇게 처음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친정은 작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저 밥 걱정 없는 수준의 경제력과 무난한 성격을 지닌 두 부모님으로 평범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처음 가본 예비시댁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보통 집은 아니었어요. 양말 공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터라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시댁은 제 예상보다 더 부유했던 거였어요. 다들 뭐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막 김치냉장고가 어머니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꽃무늬가 자수처럼 놓인 김치냉장고를 한 대씩 집에 들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한 대도 아니고 2대나 들인 주방에는 밖에서도 작은 문이 탁탁 열리는 양문형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는데도 커다란 식탁이 들어갈 만큼 살면서 처음 본 넓은 주방이었어요. 그저 그때는 어린 탓에 큰 가전 하나둘에 놀라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알고 보니 주방에 있는 식기도 죄다 크리스탈로 국그릇 하나가 몇십만 원을 호가에 담다 깨질까 싶어 조마조마하게 되더군요. 이 밖에도 집이 어찌나 큰지 여기서 고작해야 시부모님과 딸 하나, 아들 하나, 4식구가 살았다 하기에도 차고 넘칠 정도로 큰 평수였어요. 그 안에 자리 잡은 예비 시어머니와 그의 누나인 예비 시누이를 보고 있지 않니 집 때문인지 아니면 따가운 시선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건물 한 층을 소유할 만큼 장사 수완이 좋은지 재력에 출중했고 건물 1층을 통으로 옷가게로 쓸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셨어요. 예비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이 옷가게를 전부 관리하고 있다며 마치 자기 것을 넘보지 말라는 듯 으르렁 이를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 되실 분은 어린 나이지만 결혼을 결정한 만큼 남편 내조에 신경 쓰라는 언질 말곤 크게 하시는 말씀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양가의 큰 반대나 위기 없이 결혼하게 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나고서야 한 가족이 되어 서로의 곁을 메꿔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희 결혼 생활에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게 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재빨리 병원으로 이동해 봉합수술을 하게 되며 간신히 손가락을 이어 붙일 수 있었어요. 다만 신경이 잘 이어지지 않은 터라 손가락이 붙어만 있지 기존같이 제 기능을 썩 해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놀란 글을 다독이며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된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손을 잡고 황급히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뭐 큰 걸 바라던? 그저 박간이라는 네 남편 내조 하나 잘하라고 했더니 마누라 되는 사람이 대체 집에서 어떻게 했길래 일하는 사람 정신을 팔리게 해? 죄송해요 어머님. 갑작스럽게 화살이 저에게 꽂힐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제가 한 잘못도 아닌데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엄마, 어린 얼개가 뭘 알아서 내조를 해. 엄마도 참
바랄 걸 바래. 너 회사 그만두고 너도 남편 따라 공장 일을 돕든 집안일을 하든 내조에 신경 쓰도록 해. 어차피 회사 나가봐야 남의 돈이나 벌어주는 게 네 남편보다 귀하던. 이번 참에 네 남편이 네 목숨줄이다 생각하고 회사 관두고 들어와 앉아. 옳긴 좋겠다. 어느 시어머니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쉬라고 해. 다들 자기 아들 아까워서 맞벌이 시키려고 하지. 얼른 알겠다고 해. 엄마 기다리시잖아. 갑작스러운 시어머니 호통에 어안이 벙벙한 와중에 한마디씩 거드는 시누이가 어찌나 얄밉던지요. 아무리 남의 주머니 불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지만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내주나 하라니요.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큰일은 아니지만 제가 당장에 그만두면 제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 제가 더 남편 돌보는데 신경 쓸게요. 그러니 마음 푸세요. 아니 올케, 지금 올케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알아? 그거 다 노비근성이야. 왜 올케가 하는 일을 올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올케가 하던 일이면 그래 나도 하겠다 오지랖 그만 부리고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러다 내 동생 손가락에 남아나질 않겠어. 그치 엄마? 2번 말 안 한다. 당장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 신경 써라. 완강한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니, 쫓겨나게 됐죠. 집안끼리 잘 알고 있던 터라 시어머니는 이번 남편의 사고를 전하며 그 이후로 며느리가 더 이상 회사 출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딱 잘라 상황을 전했고, 남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시어머니 눈치를 보던 사장님 덕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결국 저는 생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남편 내조를 위해 집에 북박이장이 됐고,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영 어색하고 심심한 탓에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일이라도 도와볼까 싶어 나가봤지만 되려 제가 있는 직원분들에게는 더 커다란 민폐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 나이 25에 전업주부가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번 참에 몸을 만들어 임신하길 권유하셨고, 그 뜻이 정말 하늘에 닿은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첫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정말이지 이상하게도 마치 시어머님의 뜻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만 같았죠. 첫째가 태어날 무렵 탄생과 함께 집안에는 시누이 결혼이라는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저에게는 유독 반가운 소식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님 곁에 찰싹 달라붙어 어찌나 얄밉게 말을 얻는지, 정말이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이 왜 생겼는지 100번이고 공감됐지 뭐예요. 거기다 성격은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명절이면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를 무슨 종처럼 부리려 드는데 손윗사람이라 달려들지도 못한 채 입국 다물고 이것저것 해내오면 맛이 있네 없네부터 싱겁네 짜네 하면서 먹는 입 말하는 입 입이 쉴 틈을 주질 않고 쏘아대는데,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신우지만 보고 있자면 저걸 누가 데려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결혼을 한다네요. 어찌나 꼬시던지 저의 소망은 단 하나, 제발 시집가서 딱 지 같은 신우를 만나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곧 태어날 손주와 딸의 결혼 소식에 입이 귀에 걸린 듯한 환한 미소를 비추며 싱글벙글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나고 2달 후 시누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됐고, 얄미운 시누이 하나 떠난 시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화를 선사했어요. 첫 아이의 돌잔치가 열리길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이 떨어질 듯 쾅쾅 울리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무거운 마음을 안고 문을 열어보니
그 앞에선 눈물을 훌쩍이며 울상인 신우가 커다란 트렁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신우이는 트렁크를 끌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는 거실에 앉아 마음 놓고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휴지 한 통을 다 쓰고서야 신우이가 울음을 멈추더군요. 올케, 나 이혼했어. 결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우가 이혼이라니. 그것도 이미 이혼을 했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저는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억울한지 울분을 섞어 말을 쏟아냈어요. 아니, 싸울 때마다 이혼하면 이 세상에 붙어있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어? 안 그래? 그냥 입버릇처럼 말한 걸 가지고 이혼 서류까지 다 적어온 거 있지? 그럼 뭐 내가 쫄 줄 알고? 그래서 홧김에 나도 써서 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제출하고 오더라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들어보자 하니 신우이의 그놈의 성질머리 어디 도망 안 갔더군요. 연애 시절 내숭으로 간신히 속였던 신우이의 고약한 성질머리는 결혼을 하자마자 들통이 났고, 결혼을 하고 난 뒤로 하루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참다 못한 고모부가 어김없이 신우이의 이혼하자는 소리를 넙죽 받아들고는 이혼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차마 친정으로 곧장 가자 하니 시어머님 노여움이 걱정되었던 신우이는 남동생네 집인 저희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짐을 빼가라는 고모부의 연락으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불호령을 내며 신우이를 저희 집에서 낚아채 잡아가셨고, 그렇게 결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이혼한 신우이는 다시금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님도 그런 딸이 부끄러웠는지 첫 아이 돌잔치에 얼굴도 띄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넙죽 엎드려 한동안 숨죽인 채 있던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다시금 시어머니 옷가게에 나가 일을 도우며 시어머니 밑에서 밥벌이를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신우이의 이혼도 일단락이 되는 듯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도 이제 제법 양말 공장 사장님 티가 배어 제법 그럴싸했어요. 더군다나 남편은 아버지가 남겨진 유산인 만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시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실 때보다 공장은 나날이 더 커져만 갔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2년 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요. 그렇게 저희는 네 식구가 되어 소소하지만 단란한 일상을 보내며 어느새 첫 아이와 둘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 중학생이 돼버렸고,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라면 정정할 줄만 알았던 시어머님은 많이 쇠약해져 상가의 1층 전부를 사용하던 옷가게는 규모를 대폭 줄여 절반은 상가 임대를 주어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고, 절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딸의 밥벌이라도 해라 하는 마음으로 신우이 앞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양말 공장은 옛날같이 않게 됐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더 싼 제품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남편의 양말 가게도 크게 휘청거리고 말았어요. 하나둘 직원들을 정리하고 덩그러니 남편만 홀로 남아 공장을 지키는 모습에 저도 두 팔을 걷고 나와 남편을 돕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합심하며 공장을 일으키기 위해 애를 썼고,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100원짜리 양말을 막기 위해서는 묘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고급 양말로 제품 제작 라인을 바꾸게 됐고, 시장에서도 저희의 방도가 맞아들었는지 남편의 양말 공장도 차츰차츰 예전 모습으로 되찾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로 저희 부부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더 애틋해졌는지 공장에 자리를 잡자마자 저에게 자기의 신용카드 하나를 쥐어주면서 앞으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이 카드 쓰면서 편히 살라며 저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남편을 도와 집안을 지켰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성취감으로 인해 뿌듯하기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그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였죠. 밥벌이라도 하라고 지어준 옷가게가 영 시원치 않았는지 신우이는 고급 양말로 잘나가는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뭔지 묻는다며 한 번의 발걸음조차 하지 않던 신우이가 찾아와서는 저희 물건을 옷가게에 납품해 줄 수 없냐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남자라 이렇게 큰 가업을 이어받지 않았냐면서 자기는 고작해야 다 망해가는 옷가게, 그것도 반쪽짜리라며 남편에게 연신 너는 좋겠다, 부럽다 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누나의 새치열을 당할 재간이 없던 남편은 필요한 만큼 물건을 떼가라고 했고 이제야 제 뜻으로 이룬 신우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공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양말을 싸들고 갔다기에 그럼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냐고 남편에게 묻자 남편은 말끝을 흐리더니 뭐 누나가 떼먹기 하겠어? 그거 얼마나 한다고? 하며 화제를 돌리더군요. 안 봐도 뻔하죠. 그 묵묵하고 답답스러운 남편이 누나한테 야물게 돈 이야기를 마무리했을 리 만무했죠.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을 대신해 이 일을 해결해줘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다음날 신우이 옷가게에 무턱대고 들이닥쳐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죠. 그런데 막상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아무 기척이 없기에 신우이가 어디에 있나 한참을 찾아보니 신우이는 제가 들어온지도 모른 채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며 하하호호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숨을 죽이고 누구에게 이렇게 교태를 부리나 싶어 살금살금 다가가자 신우이 앞에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신우이에게 눈짓을 주자 신우이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신우이는 황급히 낯선 남자를 가게에서 등 떠밀어 내보냈어요.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신우이가 홀딱 빠진 신우이의 새로운 남자친구가 분명했죠. 생각해보면 신우이도 결혼 아닌 결혼을 끝내고 혼자가 된 지도 벌써 15년이 넘어가니 이상할 일도 아니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오늘의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신우에게 본격적으로 대금을 묻기 시작했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물건 가져가시고 대금 결제 안 하셨다고 하던데 그건 언제 결제할 거예요? 옳게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이 아침부터 여기로 온 거야? 아니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급급하게 굴어. 형님, 공사는 정확히 구분해야죠. 일은 일이잖아요. 물건을 가져갔으면 돈을 내야죠. 형님도 옷 먼저 들고 가고 돈은 나중에 준다고 그렇게 기하고시 굴면 옷 줄 수 있겠어요? 옳게 요새 종필이가 생활비 안 가져다 줘? 벌만큼 벌어본 사람이 계속 돈돈거리면 붙은 돈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